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스토리가 없는 회사는 안 됩니다. 어떤 성장 회사인데 말도 안 되게 PBR이 0.8 이런 애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사야 됩니다. 우리한테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는 시세입니다. 두 번째 챕터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매매 방법은 알았어요. 이제 실전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뭐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그럼 좋은 기업을 먼저 골라야 되잖아요. 그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이 좀 궁금하고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스토리가 없는 회사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최초에 일론 머스크 미친놈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테슬라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는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근데 수소차? 수소차는 좀 잘 모르겠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되잖아요. 좀 눈에 보이면서도 좀 가까이 왔는 건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게 또 하나 뭐냐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의 어떤 보조적인 시스템으로 몇 가지만 장착이 되어 있지 우리 뭐 완벽한 자율주행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도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율주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율주행은 성장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될 거고 우리가 앞으로 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자율주행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좋은 기업인 거예요.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성장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고전을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삼성은 플래시 메모리와 고정 D램은 1위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고부가 가치의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나라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낮아요, 굉장히요. 그럼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시스템 반도체 하는 회사잖아요. 고부가 가치의 미래 성장 스토리를 갖고 미래 산업을 하는 기업들을 일단 픽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성장주들은 대기업은 이미 성장해갖고 대기업이 됐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위 그냥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우리 흔한 얘기로 먹을 게 없자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 위에 업사이드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업사이드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좀 지금 업사이드가 많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려는 마음으로 만약에 기업을 고른다면 그런 기업들은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카카오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카카오 처음에 해서 카카오티 나오고 카카오뱅크 나오고 뭐 이런 데 되겠냐 이거? 카카오 대리 타겠냐? 뭐 다 하고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게 초창기에 있는 기업에는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재무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 기업이나 아니면 성장 스토리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되 재무 리스크를 무조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재무 리스크를 판단을 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장 기업에서 막 투자를 해요. 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 R&D 비용이 막 쓰잖아요. 그럼 거기는 투자 활동으로 하는 현금 흐름이 맨날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그런데 투자 활동으로 하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데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플러스가 생기냐면 자기네 갖고 있던 공장을 팔든지 땅을 팔든지 그런 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무 활동으로 하는 현금 흐름.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바이오 얘기했잖아요. 바이오는 영업 활동으로 돈 못 벌어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투자는 해야 돼. 그러니까 투자는 돈을 빌려오니까 플러스예요. 그런데 돈이 없었는데 돈을 못 벌었는데 투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 빌려왔겠죠. 재무 활동으로 위한 현금 흐름. 요게 플러스인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돈을 빌려온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는 돈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량 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 돈을 벌었어요. 투자 활동에서 마이너스, 투자해요. 그리고 재무 활동에서 마이너스. 그럼 또 돈을 벌어서 대출 도금도 좀 받고 이런 회사들이 우량 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성장 기업에 그런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성장 기업은 이제 대부분 돈을 이제 조달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고 있냐, 그냥 먹고만 사느냐, 인건비만 쓰느냐, 아니면 영업 활동으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면서 이게 성장 기업의 현재 재무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성장한 기업은 PER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3PER이 30배다, 뭐 100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무 리스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장주는 PBR로 자산 가치로 하는 거예요. 자산 가치로. 그 회사가 지금 성장을 추구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망해도
내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그 투자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어디 있냐? PBR, 자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탄탄한 회사들, 자산 가치가 1, 뭐 어떤 성장 회사인데 말도 안 되게 PBR이 0.8 이런 애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사야 됩니다. 성장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은요. 근데 PBR이 보통 다 높아요, 사실은. 사실은 높아요. 그런데 PBR이 보통 뭐 3배, 4배 대부분 다 그런데요. 성장 기업에도 불구하고 뭐 한 2배, 3배 정도에 있다. 그렇다면은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하고 재무 리스크가 있냐 없냐 요걸 보시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느냐 얼마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기업을 선택해 놓고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은 입장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은 결코 아니겠죠. 자기한테는. 자기한테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 하면 주가가 올라줘야지 좋은 주식이에요. 투자자한테는요. 근데 좋은 주식이 돼서 즉 주가가 오르는 타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즉 좋은 기업을 골라놓고 내가 관심종목 포괄안에 넣어놨다가 이게 좋은 주식이 되는 타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업에서 되게 오래 계셨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좀 다양한 투자 군상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뭐 이런 거 혹시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냥 선배로서 말씀을 드려보면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개인 투자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왜 이렇게 소론이 길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간 제가 싫은 소리 하려고 좀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주식은 고위험 투자입니다. 시장 자체가 하이리스크 시장인데 내가 성향이 보수적이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고위험의 상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순간에는 내가 거기에 맞춰서 리스크 테이킹을 할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요. 저는 지금 나이 먹어서 보수적인 게 아니고 젊었을 때 약간 보수적이었어요. 저는 약간 의외네요. 성향이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증권사 잘못 온 것 같아라고 한때 생각한 적도 되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고위험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향이 와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려고 마음먹지 말고 리스크 테이킹을 어느 정도 하려고 마음먹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비교를 해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항상 뒤늦게 막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기자님한테 오늘 인연이 돼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제가 종목 하나를 이번에 줬어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안 사겠죠. 뭐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줬구나.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30% 올랐어. 샀어야 되네. 그 다음에 또 줬어요. 이번에 사볼까 말까 고민했어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고민을 막 했는데 또 안 샀어. 바빠갖고. 근데 또 올랐네? 그 다음에 분명히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 거는 깨져. 진짜 신기해요. 그 다음에 산 거는 빠져. 작년에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는데 몇 조 들어왔냐면 45조, 46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얼마큼 들어왔는지 아세요? 올해 50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지금 여태까지 5월 말까지 50조가 넘게 들어왔어요. 작년에 1년 동안 들어온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언제 들어왔냐? 전부 다 1월에 들어왔어요. 전부 다 1월에. 그때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야. 마이너스 금리이고 저금리 시대인데 은행에 놔두면 뭐 이자도 한 푼도 안 나오는데 이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바보짓을 나는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난 이건 주식 투자 해야 돼. 주식 투자 안 하면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간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공부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떠밀려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이 표현을 왜 드리냐면 그분들 역시도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보수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거의 대부분은 뭘 갖고 있냐? 삼성전자, LG와 다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그게 좋다고 해서 다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런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기회를 앞으로 좀 기다리면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이따 시장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언제든 간에 그냥 약간 주식을 할 때는요. 길을 약간 열어요.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사람이 뭐 몇백억, 몇천억 번 사람들도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주식으로만.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저도 그걸 솔직히 고백했죠. 저도 그걸 잘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팔랑귀가 해야 돼. 길을 열어야 돼. 무거우면 안 돼. 길을 열어둬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욕하지 말고요. 그래?
아, 그래. 고맙다. 정보 줘서 고맙다. 그냥 고맙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내가 그걸 해보는 거예요. 다만 돈 버는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거기서 자기 판단이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아닌 거는 확실하게 쳐내고 되는 걸 끝까지 가기는 자기 주관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지.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실까 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기사님 뭐 얘기 줬단 말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도 카톡으로 형님 뭐 이거 좀 올해 좋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재무제표 보고 뭐 보고 또 실적도 보고 그리고 야,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고 막 체크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진짜로 괜찮네. 물론 저는 조금 빨리 판단할 수 있겠죠. 오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괜찮네라고 확인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뒤늦게 샀다가 주가는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 그때는 또 빨리 판단을 못 해. 그냥 계속 들고 있어. 이게 대다수의 개인투자들이에요. 제가 경험한. 네.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냉정한 시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주식시장은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고 이 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좀 넉넉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든 이게 내가 여윳돈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스트레스는 받고 하지만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 실패로 정말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부를 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자기 원칙 좀 갖고 그리고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주식 투자에서 약간 독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장님께서도 보수적인데 네. 증권맨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좀 성공하신 적도 있을 테고 네. 실패하신 적도 있을 텐데 제가 실패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세우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예요. 제가 실패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한마디로 무슨 표현이냐면 제가 어떤 정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 종목이 매도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판 게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랬을 때 소질이 커요. 근데 왜 안 팔았냐? 듣는 거예요. 그래 보석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기업이에요. 아는 기업이야. 그 기업이 제가 보기에 정말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술력도 좋아. 근데 야, 이 회사 내가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뭐 위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내가 이거 좀 참자. 내 눈에 분명히 매도해야 되는 내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손실이 커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제가 실패했을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이고요. 뭐 성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떤 주식을 좋아하냐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그 독특한 거, 독자적인 거, 혼자만 하는 거, 요런 주식을 좀 좋아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얘 기술은 대한민국 예쁜이 없어. 뭔가 그럼 예. 흔히 말하면 해자가 있는 그런 경제적 해자. 예. 애플은 경제적 해자가 있죠. 애플의 기술력이 옛날에 경제적 해자였는데 지금의 애플의 경제적 해자는 충청도 있는 고객입니다. 그런 걸 경제적 해자라고 하거든요. 남들이 못 따라오는. 그 기업만 갖고 있는 거. 그 기업만 갖고 있는 원천 기술. 그 기업만 갖고 있는 브랜드. 아니면 아주 충청도에 있는 고객. 그 기업의 어떤 경영자가 잘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수익이 났다든지 또는 한때 유행해가지고 수익이 났다든지 이런 건 경제적 해자가 아니에요. 고인 컨설을 하면서 계속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보면요.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반도체 칩 없어가지고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4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독특한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독특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에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 반도체 만들 때 반드시 얘는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정말 주가가 롱텀으로 10배씩 나는 종목들이 있고 또 더 가고 게 많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CS 윈드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윈드 타워 만드는 회사입니다. 풍력에 CS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좀 더 봐야 되는데요. CS 윈드의 자회사 CS 베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 윈드타워에 들어가는 베어링 이게 그 무거운 게 돌아가려면 그 안에 베어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수익이 난 건 그거예요. 얘도 우리나라에 걔 혼자예요. 윈드타워의 베어링은 걔 혼자예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서 수익을 내는 때 이제
큰 수익을 좀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런 운도 따라야 되고 좀 어려운 케이스이긴 해요. 좀 연령별로 자산 배분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여쭙고 싶었는데요. 저는 20대인데 투자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은퇴를 앞두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은 좀 있었어가지고 연령별로 뭐 2030, 4050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30 또는 40살 이전의 분들은요. 주식 투자를 무조건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 저축하세요. 적립식 투자. 적립 투자하세요. 적립 투자하세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60 이후부터는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좀 편히 쓰고 살고 싶다. 그거 60에서 편히 쓰고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지금의 내 행복을 다 뒤로 하고 열심히 돈만 번다. 저는 그것도 반대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다 개개인마다 여윳돈이라는 게 전부 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3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이렇게 했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40살인 분은 60까지 20년이잖아요. 30살인 분은 60까지 3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1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10년이면 1억 2천이고. 그러면 20년인 사람은 2억 4천이고요. 30년인 사람은 3억 6천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하면은. 그러면 3억 6천, 30년 동안 3억 6천을 지금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좋은 기업들이에요. 좋은 기업들을 내가 꾸준히 한 종목을 많이 사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 투자하듯이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샀다고 쳐요. 10종목 중에 20년간 투자를 했어요. 40살인 분이. 그러면 20년 동안 투자해서 2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됐어. 만약에요. 상장 폐지가 되면 그러면 한 종목에 아까 20년이면 2억 4천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한 종목이 10종목이면 2억씩 투자했는데 얘의 손실은 맥시멈이 그 원금이잖아요. 그렇죠. 맥시멈 원금이잖아요. 그럼 한 종목 1억씩 했다 그러면 얘는 1억 깨지고 1억 깨지고 두 종목 2억이 0 됐어. 나머지 애들은 어떨까요? 위로는 3배 난 놈도 있고 4배 난 놈도 있고 10배 난 놈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전체 토탈로 봤을 때 내가 100만 원씩 해갖고 2억 4천만 원이다. 여러분들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2억 4천이 아니고요. 5억 이상 10억 가까이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젊으면 젊을수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릴수록. 공격적으로 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빨리 시작해야지 작은 돈으로 나중에 목돈이 되는 거죠. 네네네. 큰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20대, 30대들은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저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4050이잖아요. 4050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연금저축이에요. 그래서요. 연금저축은 무조건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거는. 우리 맨날 얘기하는 실비보험, 연금저축. 이거 기본으로 넣는 것 중에 연금저축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내 돈이잖아요. 그건 저축이잖아요, 내 돈. 그래서 연금저축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약간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2030 젊은 사람들은 아까 공격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공격적인 게 아니고 아주 보수적으로 그냥 저축하는 거예요. 근데 4050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다가는 돈 언제 모아요? 약간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젊은 친구들보다 공부도 해야 되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돈도 좀 더 커요. 사실은 2030보다 돈이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면밀하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나이인 건 맞아요. 지금부터 40대, 50대, 60대까지 할게요. 한 80대까지 사니까. 요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저도 그렇게 좀 하는 편이고요. 체리피킹만 하세요. 체리피킹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작년에 팬데믹에서 시장 폭락했다 올라온 거 보셨죠? 경험했잖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까요? 아니요,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또 있습니다. 또 있고 해요. 이 주기가 짧아집니다. 점점 옛날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안 생겼어요. 코로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다른 이유에서도 이런 위기들이 자꾸 생겨요.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더라도요. 조막조막한 위기들이 자꾸 중간중간 생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테이퍼링 시작하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맨날 얘기하는 부실 국가라고 얘기하는 뭐 터키니 뭐 아르헨티나니 아르헨티나 정말 도움크라이폼이 아르헨티나 그게 그때도 부도나가지고 그랬던 거잖아요. 나라가. 그 그냥 역사적으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또 위험해질 거예요. 그럼 또 위험해지면 그 영향을 우리도 좀 받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시장은 그래서 박스권으로 들어갈 거라고 장기로 좀 보는 시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장도 일순간에 그런 순경을 받는다고요. 그럴 때 내가 들어가서 비정상적으로 빠질 때 들어가서
정상으로 복구될 때 이익의 폭이 그게 꽤 커요. 1년에 맨날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년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 30% 만약에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한 번도 매매 안 하고 있다가 그런 기회에 한 번 밑에 딱 사가지고 그냥 한 번만 30% 낸다. 이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더 안전하고 뭔가 더 수익률이 좋냐라고 볼 때 체리피킹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리피킹을 근데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좋은 기업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떨어졌는데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종목을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리피킹을 하더라도 항상 시험 방송을 듣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는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에 보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매매 규칙이라는 책을 쓰고 그것도 강좌도 하고 매수는 매매 타이밍도 있고 시그널도 있다고 하면서 주식을 현금만 들고 있다 체리피킹을 하는 게 좀 상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예요. 그냥 맨날 매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은 매수하는 타이밍이 있고 매도하는 타이밍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자주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체리피킹의 기회만 기다리면서 거래를 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나 안정성 면에서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2030, 40대 전에 사람들은 주식을 사서 안 팔아도 돼요. 그냥 롱통으로 가서 그냥 가져가도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여러분들 공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또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뭐 유튜브든지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는 네네. 생각도 하는데 네네. 투자 정보를 좋은 거 나쁜 거 좀 골라내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믿어야 되는 확실하게 믿어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의 입 그리고 그들의 입도 사실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입과 우리한테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는 시세입니다. 시세에서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3개만 맨날 보세요. 뭐냐? 환율. 환율만 보면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는 명확해지는데 시황은 명확해요. 또 하나는 국제 수익률, 금리라고 얘기하는 국제 수익률하고 금리라고 다른 얘기지만 국제 수익률 3가지도 아니네요. 이 2가지만 매일 아침에 체크를 하면은 미국의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약간 올랐잖아요. 근데 아주 충격 크게 받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들은 무조건 팝니다.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우리 원화가 올라가서 원화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은 무조건 팝니다. 이건 그냥 룰이에요, 룰.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가 된다든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 이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시장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어디 가서 묻지도 말고요. 저도 맨날 시험 방송 하는 거지만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그냥 그게 진리예요. 그냥 그걸 믿고 가면 된다. 나머지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하시는데 참고로 쓰신다.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